자, 한국은행이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을 전망치를 1.4%로 낮췄다는 쓰라린 내용입니다. 한국은행 전망, 대한민국 올해 성장률 1.4%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기준금리 결정을 했었죠. 금통위에 결정을 했는데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했는데 우리 총재님한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인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셨죠.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를 넘어서 인하가 아니라 우리는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인상 가능성 절대 없을 것처럼 얘기하는 유튜버들의 말을 믿지 마라 라고 일침을 알려주셨죠. 자, 그리고 뭐 동결할 줄 알았으니까 동결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5월 수정 경제 전망을 냈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1.6%였는데 또 낮췄어요. 1.4%로 하향했습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2023년. 불과 작년에는 올해 2.5%를 얘기했고요. 5월에는 2.4라고 얘기했어요. 8월에는 2.1이라고 얘기했는데요. 10월에는 1.7로 가더니 아니 2월에는 1.6이 되고 5월에는 1.4가 됐어. 이게 더 내려가나 그런 생각이 약간 들리는데 하여튼 점점 내려가다 나중에 지금 5월달 현재는 1.4입니다. 올해 성장률이 1.4고요. 2023년도 1.4% 전망도 하반기가 좀 회복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하반기에 1.8이 돼야 돼. 지금은 0.8입니다. 지금 0.8인데 하반기 우리 잘할 거잖아.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잖아. 잘할 수 있으니까 0.8, 1.8 하면은 전체적으로 1.4가 될 수 있다. 그냥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 요즘 삼성전자 7만 전자죠? 7만 전 가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 수출 쫙쫙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1.4%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성장률 1.4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얼마냐?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능력대로 뛰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록.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내 체력으로 뛰었을 때 최고치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잠재 성장률. 예를 들면 내 100m 최고 기록 11초다. 어렵네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1초는 뭐야? 14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트랙에 뛰었을 때 요런 게 잠재 성장률입니다. 14초다. 그럼 영원히 14초죠? 자기 20살 때 14초에 뛰었던 사람이 40살에도 100m 14초라고 얘기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40살 때 100m 뛰러 가면은 14초가 문제가 아니라 한 50m쯤 뛰다가 물어봐요. 이거 왜 이렇게 기냐고. 진짜입니다. 진짜 50m쯤 뛰다가 야! 이 시간이 길어! 라고 물어보는 게 현실이지만 어쨌건 내 마음속의 기록은 14초란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이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도 추정치가 2%라는 거는 최선을 다했을 땐 2%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자, 문제는 아까도 봤듯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도 당연히 인구구조 문제가 있으니까 점점 내려가죠. 만약에 멈춰야 되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 우리가 장기 저성장의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일본의 성장률, 소위 잃어버린 뭐 30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네 일본 경제가 평균 성장률이 0.9에서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라는 건 지켜야 되는 선이에요. 사실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이걸 아래로 내려간다. 아까 제가 봤듯이 뭐 1.7, 1.4, 1.2 하듯이 2에서 1.5, 1.3 이러고 내려가면은 우리가 놀렸던 일본의 장기 저성장이 대한민국에도 올 수가 있죠. 게다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일본이 저렇게 장기 저성장에 빠지게 된 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플라자 합의도 있고 반도체 미일 반도체 협정도 있고 또 경제에 빡 충격이 왔는데 그 충격을 극복을 못했죠.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극복을 못한 건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가 1995년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이미 거의 20년 빠르게 인구 고령화나 저출산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때 어떤 플라자 합의든 반도체 합의든 뭔가 경제 충격이 빡 오니까 회복이 안 되죠. 이 나이 들면 그래. 회복이 안 돼. 예를 들면 펀치력은 그대로일 수 있어. 옛날에도 100kg 때렸으면 근력은 그대로거든. 100kg를 때렸는데 때린 게 문제가 아니라 몇 번 때리다가 힘들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잖아. 일본이 그거에 딱 걸렸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면서 회복을 못하고 장기 저성장의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를 보면 언제 줄기 시작합니까? 지금이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14초가 그 머릿속에 기억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게 줄어들. 여기서 만약에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면 우리는 회복하기가 되게 힘들지. 여긴 무릎 까져도 금방 나. 야, 10대 애들 다 무릎 까져 있잖아. 중학생들 보면은 뭐 무릎 까지고 팔뚝 까지고 뭐만 농구하다가 뭐 다쳤어요. 뭐 이가 흔들리네. 그래도 며칠 있으면 이게 안 흔들리고 그래. 여기는 뭐 충격이 있어도 회복이 되는데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아파. 뭐 충격이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아픈 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때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2020년대. 우린 지금이란 말이야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하는 총재님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뭐가? 우리 2% 잠재 성장률 이거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하거나 최소한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기자회견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갖고 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말씀, 실제 요번입니다. 요번 인터뷰에 우리나라 장기 저성장 국면에 혹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걱정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걱정 같은 소리 이미 들어가 있다.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로 들어가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78. 야, 볼수록 대단하다. 야, 어떻게 했지 이걸? 야, 쉽지 않은데. 야, 볼수록 대단해요. 뭐 두세 뭐 한 10번쯤 말했기 때문에 더 얘기할 건 없지만 장기 저성장 구조로 이미 들어갔다. 2023년 1분기 출산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출산율 원투라고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갖고 오진 않았는데 이걸 메인 주제로 만들진 않았는데 어떻게 됐냐? 1분기에는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2023년에. 그런 생각이 들죠? 거기서 더 떨어질 게 있나? 있어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가 감소했어요. 잠깐만.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그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이 출산율 관련해서 강연을 한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출산율 너무 어려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내려간 거다. 왜냐면 서울시 강연이니까 서울시가 0.59인가 그랬잖아요. 서울시 너무 낮다 그랬대. 아니야.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내려간 거고 무조건 반등을 하지 0.5라고 얘기하면 안 돼. 곧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려간 거는 좀 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셔서 아,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8% 감소했어요. 몰라 하겠죠.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으니까 아직 4분의 1밖에 뭐 지난 건 아니기 때문에 감소를 했고요. 2023년 3월 출생아 수를 보면은 2만 1000명을 찍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864명이 줄었어요. 8%가 줄었고 분기로 쳐도 4000명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0.78이었던 해에 비해서 분기에 4000명이 줄었습니다. 6%가 줄어서 모든 시대에서 감소했다.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잠재 성장률의 부정적인 요인이 노동, 자본, 그리고 생산성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잠재 성장률 여러분들의 14초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많거나 노동이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자본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돈이 효율적이거나 당연히 그런 거죠. 아니면 뭔가 생산성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뭐 기술이 발전하거나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잠재 성장률이 좋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노동 투입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구조적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기준금리 결정할 때 한국은행 총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잠재 성장률 내려가니까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써서 돈을 팍팍 풀거나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뭐 아니면은 뭐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총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와 해결책은 사실 모두가 다 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자회견이에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다 알아. 근데 왜 안 되냐? 개혁을 해야 되는 걸 뭔가 바꿔야 되는 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타협이 어렵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거야. 문제는 다 알아.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운데요. 총재님 예를 들어주세요. 기자회견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는 혜택을 보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될 리가 없다는 말씀을 돌려하신 거죠. 예를 들면 교육개혁. 우리는 고3 때 평생 해야 할 전공을 정한다. 근데 고3이 안 해본 거를 정하는 거죠. 눈동냥 귓동냥으로. 가서 자기가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돼. 왜냐? 각 학과 정원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막상 대학에 가보면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학과 정원 문제 뜨겁죠. 입만 열면 날아가죠. 요 조동이 잘못 노리면 날아갑니다. 야, 장난해. 지금 그게 지금 말이야. 그걸로 해결이 될 문제인 줄 알아.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연금개혁. 프랑스는 갈등이 있지만 시작이라도 했는데 우리는 모수 빼고 얘기하자고 한다. 숫자. 뭐 곱하기 몇 프로, 뭐 임금의 몇 퍼센트 이런 거 얘기한다. 그런데 그거 빼고 얘기하자 그러면 뭐 얘기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아니면 저출산 얘기, 노인 돌보미 같은 이민이나 아니면 해외 노동자 활용도 필요한데 요것도 입을 열 수가 없죠.
야, 이거 쉽게 뭔지 입을 못 열죠. 예. 이번에 서울시 갔을 때도 서울시에서도 해외 노동자 활용 뭐 이런 거 얘기하시던데 함부로 입을 얘기하면 힘든 곳이죠. 또 임금 체계 등의 논쟁에 맞물려서 이 해외 노동자 들어오는 것도 논의 진척도 없다. 또 결정적으로 서비스업 수출. 우리나라 제조업 원투라고 놀리지 마라. 수출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의료산업 국제화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단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 그 사이에 태국과 싱가포르가 의료 허브가 되고 있다. 의료산업 이거 뭐 비대면 뭐 이런 얘기하면 날아가죠. 뭐 날아가기 때문에 무슨 플랫폼 얘기하면 날아가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조개혁이라는 게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누구나 다 아는 문제,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누구나 다 구조개혁은 하나도 안 하면서 한국은행에 와서 금리만 내려라 그러면 뭐가 되냐.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 내리고 재정으로 돈 풀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재정 통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쟁을 안정화시키는 위로 빡 튀거나 아래로 빡 튀었을 때 레일을 벗어났을 때 레일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닌데 구조개혁은 하나도 안 하면서 금리만 내리라 그런다. 우리 경제의 미래는 구조개혁 특히 이해 당사자와 사회적 타협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타협을 해나갈지 그것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한마디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구조개혁으로 문제를 다 알죠. 다 아는 걸 해결하면서 해야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와서 단기 정책을 통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거 맞춰라 저거 맞춰라 수출 맞춰라 뭐 부동산 가격 맞춰라 뭐 맞춰라 뭐 성장률 높여라 이게 가능하냐. 당연히 안 가능하고 그걸로만 하면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정부의 기본적인 어느 정부건 다 마찬가지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성장 잠재력이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죠? 하지만 안 되죠.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타협. 이야 우리나라에서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예요. 물론 뭐 다른 나라라고 잘 되겠냐마는 제가 다른 나라까지는 잘 모르겠고 안 살아봤으니까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타협. 이거 어렵지. 우리는 극한 대립, 극한 갈등 끝까지 간다. 뭐 이런 게 익숙하죠. 이런 게 익숙해야 내 밥그릇 챙길 수 있으니까. 또 타협은 결국에 이게 정치적인 거잖아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타협을 경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경제적으로 금방 타협합니다. 뭐가 경제적으로 조금 낫다 안 낫다는 금방 타협하는데 그걸로 안 되잖아요. 결국 정치적인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 정치 문화가 타협적이냐 대립적이냐. 그쵸. 뭐 어느 분이 뭐 경제는 뭐 이류 뭐 정치는 인류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보시면 옛날에 한번 나왔죠. 우리 사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와 같은 편을 지지하냐. 컬때 한번 나왔었죠. 이거 서울시 1000명 설문조사죠. 그렇다 86%. 저는 아직도 이게 믿기지 않습니다. 60대는 그렇다 95%. 이거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와 같은 편을 지지한다. 이거는 이거 진짜 믿기지 않고 특히 정치에선 그렇죠.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과 정치 이야기 어떤 타협이나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냐? 아니다 80%. 이거 얘기하면 날라가죠. 야 슈카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뭐야? 뭐 얘기하면 저 새끼 왼쪽이네? 이건 쟤 오른쪽이네?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왼쪽을 지지하면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왼쪽에다 맞고 오른쪽을 지지하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오른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상황에 따라서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게다가 총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조업의 나라 대한민국인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대단히 높다. 대한민국 공항에 가봐라. 그렇게 서비스 잘 되는데 어딨냐. 스피드 봐라. 결제 같은 거 해봐라. 통신 같은 거 깔아봐. 또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마인드가 한국인들은 미쳤죠. 우리는 오히려 갑질이 문제잖아. 우리가 서비스업 종사자들한테 야 이거 안 해 종업원들의 태도가 문제구만 이러고 아니 어제 전화했는데 오늘 안 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 밤 11시에 전화하고 다음날 아침 10시에 왜 아직 안 오냐고 항의라는 게 대한민국이죠. 공공 서비스 기관에 가서 큰 소리 치잖아. 저기 야 청장 나오라 그래. 야 여기 대장 누구야 나오라 그래. 아이 서비스를 몰라 이거 이런 이게 서비스의 이런 마인드나 이 속도 뭐 하여튼 질 이런 게 대단히 강한 나라가 한국인데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놀랍게도 바닥이라는 거죠. 총대님의 말씀에 따르면 고객은 왕이고 진상이 문제인 나라인데 오히려 너무 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서비스업의 대표자가 통신, 관광, 금융, 운수, 음식, 교통, 상업, 의료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서비스업이잖아요.
이 중에 뭐 글로벌로 나갈 만한 게 있냐? 현재 다 내수죠. 지금은 관광 좀만 금융 야 금융 힘들어. 네, 제가 금융이긴 하지만 통신 뭐 망도 뭐 운수 무너졌죠. 해운 교통 뭐 의료 이게 쉽지 않아요. 서비스에 강한데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 뭐 잘 안 되죠. 희한하게 그런 사회적 타협 같은 게 잘 안 된다고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한류 게임, 방송, 음악 뭐 이런 것들 한류 요즘에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인데 다 좋은데 이 게임을 제외하고는 아직 나라의 어떤 그런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규모가 안 되죠. 앞으로는 될 수 있겠지만 웹툰 뭐 음악 뭐 이런 것들이 해줘야 되겠지만, 근데 문제는 게임은 됩니다. 게임은 규모가 엄청난 사업이에요. 이 뒤에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사실 방송, 음악, 뭐 OTT 뭐 등등등보다는 엄청나게 큰 산업인데, 문제는 그냥 대한민국 게임의 게이머로서 좀 이렇게 보면 이게 좀 그래요. 참 될 것 같았는데, 죄송한 표현인데 하는 꼴을 보면 참 그 눈앞에 있는 그게 너무 달콤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어떤 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뭐 서로 싸우고 이러는 게 우리나라 뭐 성장률 구조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그게 결국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구조개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재정당국과 통화정책의 단기 정책을 통해서 하라는 거는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내용은 여기서 끝났는데 제가 서울시에 가서 그 출산율 관련해서 강연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얘기를 조금만 좀 덧붙여드리면,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 2023년 1월에 올해입니다. 1월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차원이 다른 출산율 대책을 선언했습니다. 신문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출산율 대책을 선보이겠다. 왜냐? 지금 일본은 사회적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육아 지원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차원이 다른 출산율 대책을 선보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회적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나라 일본의 출산율은 1.34입니다. 그렇대요. 지금 나라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뭐라고요? 표현이 사회적 기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1.34인데 자, 그런 상황인데, 물론 요거는 지금 당장 떨어지는 가속도고, 일본은 너무 오래전부터 저출산이었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급해지는 구간에 들어왔죠. 인구 전체를 보면은 지금 당장 속도는 우리가 빠른데 얘네는 1.34 이걸 너무 1.1, 1.1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인구 감소폭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얘네는 인구 감소가 시작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죠. 2011년부터 감소 중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 4월에 일본이 어린이 가족청을 설립했습니다. 어린이 가족청, 이게 뭐냐? 국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미션이 내려있는 부서입니다. 여기 출범 목표가 그거예요. 칠드런을 만들어라. 칠드런 위주의 패밀리를 만들어라는 그런 목표가 있는 어린이 가족청이 성립이 됐고요. 또 차원이 다른 출산율 대책도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육수당을 지급해서 청년의 소득을 확대하고 사회구조와 의식을 개혁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높이고 2030년까지 85%로 높이겠다. 그러니까 반강제로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를 기업들이 공시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전 세대 육아 지원을 해서 부모가 일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전 세대 모유 국가가 키우겠다,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물론 대한민국도 2023년 3월 질 수 없죠.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역시 차원이 다른 대책, 최고 수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요. 부모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 보장, 가족 친화적 주거 지원 강화. 한국은 주거 지원 중요하죠. 아파트 때문에. 일본은 요거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긴 아파트가 가격이 점점 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 비용 부담 완화하고 임신부터 여기까지 건강을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뭐 난임 부부 지원 확대고, 보유만 드릴게요. 이거 이 내용이 서울시 강연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내용이 있는데, 늦둥이 다태아 맞춤 지원을 하고, 임산부 지원을 하고, 산후부 조리비 지원을 하고, 뭐 고령 산모 검사비 이런 걸 하겠다라는 내용들의 대책들이 쭉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강연을 하려고. 일본과 한국과 서울시의 대책입니다. 둘 다 비용 절감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낮춰주겠다. 보육비를 경감하고 양육비를 완화하겠다. 뭐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겠다. 또 구조개혁. 엄마 아빠가 같이 키울 수 있는, 아빠가 뭐 아까 같이 뭐 육아휴직 같은 걸 할 수 있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그런 사회의식을 기억하겠다. 출산 육아를 하면은 뭐 육아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뭐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뭐 어린이집을 이렇게 해주고, 아이를 잘 못 낳은 임산부 지원 이렇게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주거 지원 같은 게 있죠. 자, 그런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걸 보면서 사실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강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다 훌륭한 대책이죠. 이렇게 해갖고 저출 사회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 생각엔 이게 내용들이 전부 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이지 않냐 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은 쪽은 여기 대상이 없어요. 보육비, 양육비, 산후조리, 뭐 육아 지원 다 그런 거잖아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가족을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좀 나세요라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제가 예전에 슈컬대 한번 나왔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가 30대는 그대로고 40대는 늘었는데 20대가 박살났었죠. 기억이 날 겁니다. 얼마나 줄었냐? 엄마 기준으로 보면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20대 엄마가 있는 출생아 수가 20년 만에 마이너스 86%였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20대 아이를 낳는 경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2001년에 33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4만 5천 명이에요. 마이너스 86% 찍었습니다. 그럼 출산율을 높이고 싶으면 어디를 높여야 되죠? 대부분의 정책은 여기를 높이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왜 못 낳느냐를 조금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출산율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둘째가 없다. 다태아를 늘려야 된다. 당연히 없죠. 이거 2021년, 2022년, 2023년 최근입니다. 최근에도 첫째가 늘고 있어요. 비중이. 둘째가 줄어드는 폭을 보면 엄청나게 빠릅니다. 왜일까? 물론 둘째를 키우기 어렵기도 하지만 옛날에 다 나온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모 평균 연령이 33세입니다. 20대 안 나니까 다 30세 낳잖아요. 평균이 33세예요. 옛날에 보여드렸죠. OECD 국가별 첫째와 출산 연령에 대한민국 여기 있어요. 일본이 30.7세고 미국이 27세입니다. 33세 첫째를 낳는데 다 태아를 어떻게 낳아? 낳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죠. 33세에 낳고 1년 쉬고 34세에 아이를 가져서 35세나 돼야 둘째가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1년 더 쉬면 36세, 37세 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둘째, 셋째를 갖는 게 대단히 힘든 게 너무 아이를 늦게 가져.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나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늦게 간다. 남성이 33.7세, 여성이 31.3세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33세에 낳기 때문에 우리의 대책은 30대 초중반 이후에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한 대책을 하면 첫째는 모르겠는데 이걸로 둘째를 낳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엔 물론 30, 40대를 위한 대책도 있어야겠지만 어떻게 하면 20대 출생아 감소율을 좀 돌릴 수 있을까? 누구를 지원해야 되고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은 분들 물론 지원해야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왜 이렇게 됐냐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물론 뭐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 피드백이 어떤 피드백이 있었냐면 20대가 출생아를 안 낳는 게 정책으로 지원한다고 낳겠냐? 요즘처럼 놀고 즐길 게 많은데 솔직한 말로 이거 놀고 즐기고 싶어서 안 낳는 거 아니냐? 어르신들의 생각이에요. 한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그 놀고 즐길 게 많아서 안 낳는 게 아니냐? 여기에 지원을 해도 과연 낳겠냐? 이렇게 하는 그 질문이나 이런 피드백이 왔습니다. 글쎄요, 사람마다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놀 게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거를 가만히 두면 지원 대책이라는 게 여기를 지원해서 될까? 물론 이민이라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죠.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굉장히 고학력자 이민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데 야 그래도 곧 죽지 않으려면 이 또 좀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마이너스 86, 마이너스 90%가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죠. 그래서 사실은 가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뮤지컬대 다 나왔던 얘기예요. 예전에 대한민국이 2023년에 집을 제외한 결혼식 비용이 평균 5천만 원이다. 이거 너무 부담되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못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립결혼식장 대폭 만들어달라. 거의 실비에 가까운, 거의 무료에 가까운 거 만들어라. 이거 요즘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너무 작아. 원하는 청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무슨 이상한 거 만들지 말고 그 비워갖고 다 시립결혼식장 해. 그 다음에 뭐 그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리고 결혼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이거 너무 비싸잖아. 이것만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용 많이 들죠. 유튜버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었고 개인적으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혼날 소리긴 한데 결혼제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손질해달라. 이거 요즘에 결혼 너무 많은 의무와 너무 많은 희생을 남녀 양쪽에 다 요구하는 것 같다. 또 요즘엔 다 경제적인 거 중요시 하잖아요. 재산권에도 민감하고 눈높이에 맞게 더 쉽게 결혼하고 더 쉽게 헤어질 수도 있는. 야 그러면은 남녀 7세 부동석 우리같이 단단한 결혼제도를 자랑하는 유교 국가에서 그 받아들이기 힘들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 40대, 50대, 60대 받아들이기 힘든데
우리가 결혼 안 하잖아. 40대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은 뭐 지금 유지해도 되는데 청년들이 하잖아. 그럼 걔네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해주고, 아니 뭐 되게 혼날 것 같으니까. 뭐 하여튼 뭐 조금 더 뭐 유연하게 해달라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맞죠. 아니 뭐 딴 얘기였고 강연 때 그런 얘기 했었다는 거고, 물론 뭐 피드백은 그렇게 뭐 썩 좋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떠나서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왜냐면은 코로나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놀랍게도 올해 현재까지 1분기까지 결혼 혼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증가했단 말은 내년 1분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인해서 신혼여행 때 열심히 러브러브를 나눴기 때문에 내년 1, 2, 3월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0.78, no! 0.8, 1점이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혼인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1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힘내서 러브를 해주신다면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때는 아마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한낱 걱정에 불과했던, 기우에 불과했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